ETF는 바구니 하나에 여러 개의 주식 종목이 조금씩 담겨있는 묶음 상품입니다. ETF를 사면 그 안에 포함된 주식을 전부 조금씩 사는 겁니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F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나머지 기업들이 괜찮다면 손실이 치명적이지 않죠. 구성: ETF가 묶음 상품인 건 알겠는데 그럼 뭐가 묶여 있는 걸까요? 코스피처럼 주식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 AI나 전기차 같은 특정한 산업군을 따라가는 ETF, 채권을 따라가는 ETF, 금을 따라가는 ETF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ETF 이름을 보면 뭐가 담겨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중 하나인 코스피 200은 이름 그대로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의 기업을 담은 ETF입니다. 이름: 똑같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데 ETF 이름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뭘까요? ETF 이름의 맨 앞 단어는 그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삼성은 핸드폰 이름 앞에 갤럭시를 붙이고 애플은 이름 앞에 아이폰을 붙이는 것처럼 운용사도 자기 ETF 이름 앞에 브랜드 이름을 붙입니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ETF라는 뜻이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라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이름 뒤에 레버리지가 써있는 ETF는 뭘까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렛대를 활용하면 원래 내가 가진 힘보다 몇 배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레버리지 ETF는 말 그대로 일반 ETF보다 몇 배 더 큰 돈을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레버리지 ETF라면 코스피 지수가 3% 오를 때 ETF는 6% 오르고 코스피가 3% 떨어지면 ETF는 6% 떨어지는 식입니다. 인버스: 그러면 이름 뒤에 인버스가 붙은 건 뭘까요? 인버스는 거꾸로라는 뜻이죠. 보통은 당연히 지수가 올라야 돈을 버는데 인버스는 거꾸로 지수가 하락해야 돈을 법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인버스 ETF라면 코스피가 2% 떨어지면 인버스 투자자는 2% 수익을 내는 식인 거죠. 액티브: 그러면 이름 뒤에 액티브가 붙은 건 뭘까요? ETF는 기본적으로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시브 ETF는 이름처럼 수동적입니다.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특정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정직한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액티브 ETF는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망한 종목은 더 담고 위험한 종목은 빼서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 정책 같은 게 발표가 됐을 때 패시브 ETF는 정책의 여파를 그대로 맞아버리지만 액티브 ETF는 타격 입는 기업들은 ETF에서 빼버리고 수혜받는 기업들은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대신에 액티브 ETF는 운용 보수가 더 높고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더 낮을 때도 있습니다. 환해지: 그러면 이름 뒤에 H가 붙은 건 뭘까요? H는 방어를 뜻하는 해지의 약자로 환율의 영향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가격이 5% 올랐는데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환해지 ETF입니다. 환해지 ETF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환율을 미리 고정해놨기 때문에 오직 주가만 반영되는 구조인 거죠. 이와 달리 H가 붙어있지 않은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노출형 ETF입니다.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를 때는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신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을까요? ETF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규모가 너무 작거나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또 ETF가 따라가는 지수와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도 상장 폐지됩니다. 만약에 내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일반 주식처럼 휴지 조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TF는 상장 폐지되어도 그 ETF가 담고 있던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만큼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TF가 상장 폐지되면 자산운용사는 ETF 안에 들어있는 주식과 채권을 전부 팝니다. 그 뒤에 운용 보수 등을 제외하고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성장세: 주변에 ETF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죠. 국내 ETF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52조였던 국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2026년에는 무려 300조를 돌파했습니다. 누구나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폰으로도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제 ETF는 가장 대중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기: 이렇게 ETF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 있는 ETF 상품은 뭘까요? 2026년 2월 말 기준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큰 ETF는 코덱스 200입니다. 그러면 국내 ETF 시장의 점유율 순위는 어떨까요? 2026년 2월 기준 코덱스를 운용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약 40% 안팎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ETF는 여러 종목을 조금씩 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정적이라서 수익률은 낮은 거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데 워렌 버핏의 유명한 내기가 이게 ETF에 대한 오해임을 증명합니다. 2008년 버핏은 뉴욕의 헤지펀드 투자자 테드 세이데스와 10년 동안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합니다. 테드 세이더스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단련한 초고급 기술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 팔았고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내기 기간 동안 테드 세이더스의 연평균 수익률은 2.2%였고 워렌 버핏은 약 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ETF냐에 따라서 초전문가가 손수 수년간 투자하는 실적을 오히려 훨씬 뛰어넘어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내 최초의 ETF는 뭘까요? 국내 최초의 ETF는 2002년에 상장된 코덱스 200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이 한국 ETF 시장의 출발점이었고 지금도 국내 ETF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거래 방법. ETF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ETF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편리한 접근성입니다. ETF는 마치 개별 주식 종목처럼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을 사고 팔듯이 아무 때나 원할 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 ETF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ETF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각 기업이 배당금을 ETF 투자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배당금을 모아서 ETF 투자자들에게 가진 ETF만큼 분배해 줍니다. 세금.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우선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자산의 대부분, 그러니까 60% 이상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코스피 200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안 붙습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그 외 ETF, 그러니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원자재 ETF 등은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냅니다. 두 번째 세금은 분배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상장된 ETF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분배금에 대한 세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매매 차익으로 이득을 받든 분배금으로 이득을 받든 둘 다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로 15.4%가 부과되지만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서 기존보다 세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핵심은 이 혜택이 모든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고배당 기업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 절대 널널하지 않고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배당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로 돈이 엄청 쏠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대놓고 세금 혜택을 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업들이 담긴 ETF를 사면 되겠죠? 오늘 소개드리는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ETF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기업들을 하나하나 엄선하여 구성한 상품인데요. 새 고배당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의 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비과세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 비율이 높은 고배당주들이 앞으로 더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 수혜로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데 애초에 이게 뭡니까? 고배당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배당 자체의 매력도 큽니다.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주 ETF는 매월 중순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 배당 ETF입니다. 월말에 배당이 나오는 코덱스 고배당주 ETF와 함께 가져간다면 월 2회 배당 현금이 들어오는 퐁당퐁당 배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는 분께 아주 적합한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ETF
ETF에 투자할지 고를 때 정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고르시면 또 소소한 보람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